이어서 할게요. 저희 교재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서 종류 어제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지하수의 종류를 보시면 그림 밑에 1번에 천층수라고 되어 있고, 천층수는 제1불투층 위에 흐르는 지하수를 천층수라고 하며 자유면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유면 지하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면 지하수를 자유면, 그 다음에 제1불투층과 제2불투층 사이를 피압면이라고 했고, 피압면이라는 것은 그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위에는 비피압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유면 지하수도 맞지만 비피압면 지하수라고도 한다라는 거 옆에 추가적으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제2불투층 위를 흐르는 지하수로 피압면 지하수라고도 하고, 수질이 지하수 중에 가장 양호하대요. 왜냐하면 가장 깊이 존재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층을 오랫동안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이 가장 양호하고 계절에 따른 변화가 적은 편이고, 굴정후나 관정후로 취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굴정할 때 관정할 때 정이 우물정자예요. 그래서 우물 파서 취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심층수를 굴착한 우물을 자분정이라고 한대요.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취수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굴착을 하면 자분정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출돼서 발생시키는 우물, 스스로 분출되는 우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층 아래쪽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압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상당히 강한 거에서 굴착을 해버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방향을 트니까 얘네들이 대기압 상태로 노출되면 기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얘네들이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분출하는 우물이다라고 해서 자분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지표를 용출한 것으로 성질은 지하수와 비슷하지만, 그러면 아주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한 물이 굴착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솟아나오는 샘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어때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수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용천수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제주도 가시면은 이렇게 관광용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수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수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복류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복류수는 지표수가 지중으로 침투하는 것으로서 하천이나 호수의 저부 또는 측면부는 옆에, 그러니까 하천 아랫부분이나 하천 옆부분에 자갈층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중간 성질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완전 지하수라고 그러니까 심층수 같은 지하수라고 하기에는 수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층을 많이 통과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지표수보다는 수질이 좋고, 그래서 복류수 같은 것들을 뽑아서 취수를 해서 하천 유지용수 같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지표수나 지하수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으며 지표수에 비해서는 수질이 양호하다. 또한 지하수 중에서 상수도원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토양의 특징 자체가 투수 개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적은 투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수성이 적다라는 얘기는 공급률도 작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투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빈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로 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수성이 떨어지고 적은 투수 개수를 가지고, 따라서 식물이 자라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고 척박한 땅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천 주변에 가면 그래도 그나마 물의 양의 수량이 하천이 없는 곳보다는 많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천수를 가장 많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하천수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게 아까 지하수였잖아요. 그쵸? 지하수 같은 것들도 상수원으로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취수 방식은 집수매거 공법을 쓴다. 그래서 집수매거 자체가 컷 앤 커버 공법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는데요. 집수매거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한자로 써서, 집이 모을 집자예요. 수는 물수자잖아요. 그쵸? 물을 모으기 위해서 매서라는 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수매거. 그러면 복류수 같은 것들을 아까 취수하는 복류수의 형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하상여과라든지 강변여과 이런 것들이 다 복류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근데 이 복류소를 취소를 할 때 관거를 땅 안에다 묻는다 그랬죠. 묻어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여러 다공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다공관 같은 것들을 땅 아래에다가 매설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취수된 물을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이 뭐라 그래 집수된 물이 모아지면 그것들을 취수해서 사용하는 집수매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으신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하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하수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런 지하수들이 요즘에는 상당 많은 부분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무분별한 어떤 인위적인 수질 오염원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참고 부분에 최근 지하수 오염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환경 규제의 강화와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광겁 등 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래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아시죠? 점오염원은 어느 한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일정량이 나오는 그런 오염원들을 점오염원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하천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하천의 주변에 여기 뭐 공장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오염물질 만약에 하천에 그냥 버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냥 버렸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내보낸다라고 하고 하루에 한 사람이 뭐 4리터 정도를 버린다. 근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세대 수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집에서 16리터씩 나오는 거고 여기에 100세대가 산다 그러면 16리터에 100을 곱하면 1600리터가 나온다.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나오는지 양을 파악이 가능한 건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산에 있는 물 같은 거, 산 속에 있는 물이 모든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산에서 낙엽 같은 것들이 썩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식물질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고 이런 부식산 같은 것들을 끌고 내려오면은 이런 것들도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식물질이라든지 돌에 흩날려 있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내려오면은 얘네들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라든지 밭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약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 뿌린 상태에서 비가 내려서 얘네들이 이 하천으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누구네 논에서 누구네 밭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불가능하죠. 이런 오염원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최근에는 그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제어는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면 처리가 정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보다는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오염이 요즘에는 계속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지하수가 오염된다 하더라도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즘에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에 대한 지하수 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토양오염이 심한 공단이라든지